이렇게 양당 대표가 공천 제도와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병상련의 대표, 또 위기의 가을을 맞은 두 대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다가 연휴 때 두 대표가 만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 이렇게 추석 연휴에 측근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만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정상 당장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이번 해결하지 않으면요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좀 복잡해질 겁니다. 획정위원회에서요 이번 수석이 끝나는 10월 2일 날 최종 결정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획정위원회 발표가 공식화돼 버리고 나서 국회에 제출한다면요 국회에서는 한 번만 제2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야 정당들 국회에서 의견들이 있다면은 그 이전에 조율해서 반영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 그 지역구 수 244명에서 49명 나왔을 때요. 획정위가 공식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게 아니라 논의 내용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 이런저런 왈가왈부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확정을 해버린다면은 국회에서 한 번 정도 제2요구만 할 수 있지 달리 개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방향을 추석 기간 동안에 기본적으로 좀 정해야 될 겁니다. 일정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좀 당겨서 회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일단 두 대표가 만나서 내놓은 결과물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결과인가요? 네, 둘러보자면 사실상 시급한 것은 이제 선거구 획정 문제인데요. 그중에 공천 문제는 경우에 따라 시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천 방식은 각 정당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급하게 된 게 특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공천 방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둘러싼 논란이 당의 권력 투쟁하고 맞물려 있어서 이 또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새누리당 안에서. 그리고 또 사실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번 혁신위가 발표했던 국민 공천제에 대해서 그렇게 합의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했는데요. 어쨌든 김무성 대표는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될 시기인데요. 국민 공천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국민 공천제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안심번호를 도입한 것은 좀 다릅니다. 안심번호라는 것은 이미 아까 기자가 소개를 했지만 이게 기존의 전화번호만 가지고 했을 때는 경선에 투표하는 권리를 가진 선거인단이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비밀 투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암호화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거기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그동안에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뽑으면 그 지역에 해당된 사람들로부터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집 전화번호만 가게 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휴대전화까지 갈 수 있으려면은 정부의 공식적인 협조를 받아야만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휴대전화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방식을 가지고 하자는 것인데 기존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현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것인데요. 안심번호는 전화로도 선거인단을 뽑는 방식이기도 하지만은 이후에 ARS 투표 등을 통해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심번호를 가지고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군요. 가장 큰 건 이제 본인들의 번호를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는지 모르게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비밀 투표가 보장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등은 이 방법을 하더라도 현장 투표만큼은 못해서 오염의 소지가 있다. 라고 우려하는 바가 좀 있긴 합니다. 이대로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방안으로 좀 정치권이 의견을 모으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쪽은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허용이 될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에 선관위가 각 정당들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요. 선관위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하고 본격적으로 유권자들의 전화번호까지 선관위가 입수해가지고 안심번호를 부여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정보인데 일반 투표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투표는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이지만 정당의 공천 과정은 정당의 활동인데 유권자들의 번호를 국가의 기관이 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이 부분은 충분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 유권자들의 정당 참여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국가가 전부 다 개인정보를 암호화시키고 또 개인의 휴대전화를 지역별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이런 과정을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요. 그런 걸 논의할 때는 어떤 기구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논의를 진전해 나갈까요? 아마 현실적으로 논의가 되면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정도가 될 거고요. 그 이전에 제가 말한 이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 방식으로 했을 때 문제는 정당의 공천이라든 가 어떤 간에 정당이 주요 중심돼서 참여해야 되는데 밖에 일반 국민들 참여해버리면 한계가 있다.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면은 좀 민주적이라는 인상, 상향식이라는 인상은 줄 수가 있지만은 그러면 정당 활동은 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소지는 조금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정치 관련 뉴스를 보도할 때 한동안 오픈 프라이머리 뉴스, 뭐 김무성 대표 얘기할 때 주로 많이 썼던 용어인데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합의된 거는 제한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네. 그 안심번호를 활용하기 때문에 제한된이란 말이 붙은 건가요? 선거 인단을 뽑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해당된 사람들 모두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유권자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난번 혁신안 내놨을 때는 200~300명에서 1000명까지를 뽑아서 한다는 거였는데요. 지난번 대강 논의가 되는 걸 보니까 오픈 프라이머리에 준하는 제한된 오픈 프라이머리 양식을 빌리려면 선거인단의 규모를 더 넓히자. 네. 라고 아마 1차적으로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진전이 아직 안 되고요. 아마 오늘은 일반적인 수준의 합의만 한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 내에서도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가지고도 정리가 잘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 예를 들면 이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어떤 건가요? 김무성 대표는 당연히 공직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면 그 지역에 또 해당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주장에다가요. 그동안에 대개 당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좌우지했다. 예. 이런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김무성 대표의 경우 본인이 지난 18대하고 19대 연거푸 후 당에서 공천에 배제가 돼버렸죠. 이번 19대의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통해서 진입하긴 했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 그렇고요. 또 밖에서 지금 평론가들이 분석하기에는 당에서의 권력이 개입할 소지는 오히려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쪽에 좀 친박 쪽에 있다 그런 소지를 좀 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이걸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혹시 그쪽의 개입 여지를 없애려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이고요.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의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야당과 모두 합의야 가능하고 또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 꼭 미국식으로 모든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개방형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초점은 뭐냐? 네. 전략공천을 없애는 게 초점이다. 지난번에 그랬죠. 그래서 전략공천 한 명도 해서는 안 된다. 당의 권력자가 입김이 들어가서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는 이런 방식은 배제하자. 그 취지가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표 간의談판을 통해서 총선 룰과 관련해선 오픈 프라이머리 제한적입니다만 제한적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데까지는 합의를 봤거든요. 여당 내에서는 어떻게 이제 분위기가 흘러갈까요? 이 결과를 가지고. 여당 내에서는 이게 만약에 야당과 합의돼서 대안이 나온다면 크게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운영상의 문제는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난 4월 달에 새누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느냐? 선거 일정은 다가오는데 이거 자칫 공천 방식이 확정이 안 돼서 지역에 뛰려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도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야당이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야당이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원유철 원내대표도 제3회 예. 이걸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가능한 게 뭘까 했을 때 야당 대표하고 만나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제3회 대안이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든 진전되고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여야 대표가 만나기 전까지 상황에서는 이제 여당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가지고 나오면 야당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였는데 사실 문 대표 같은 경우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수용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 내용상에서요. 모든 지역에 다 해가지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 일괄적으로 적용하자는 내용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같이 포함이 돼 있죠. 뭐든 다 취하지 않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택하지 않은 정당도 할 수 있게끔 다만 선관위가 역선택을 막아주는 방법만 막는다면은 네. 모든 정당이 동시에 하지 않더라도 오픈 프라이머리에 준하는 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 이런 주장하다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역선택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역선택은 그 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그 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사람이 네. 저쪽에 약한 후보가 나오면 오히려 우리 당 후보가 유리하니까 정말 지지하지 않을 사람이 자기 당 후보에 유리하기 위해서 예컨대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네. 반대 야당 후보에 오히려 당선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약한 후보를 지지하려고 끼어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민심이 반영되지 않은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한다면은 자기가 찍어야 될 정당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역선택이 방지가 되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서 모든 정당이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다 했죠. 그런데 다른 대안으로 동시에 같은 날 모든 정당이 하지 않더라도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렇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대신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 관련 이야기는 사실상 전혀 오늘 진전이 안 된 것 같고요. 네. 그랬죠? 오히려 중요했던 아까 제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10월 2일 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는 그런 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추가 논의하기로 해서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에 전혀 진전 없습니다. 이번에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가 어느 정도 수용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얘기를 할 때도 좀 수월할까요? 아니면 논의가 진전이 되기 어렵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금은 조금 택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권역별 비례대표 택하려면은 예.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은 지역구 수를 거의 200명 정도로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그 정도가 아니라 현재 246석보다 오히려 늘려야 된다는 주장인데 200석까지 내리기 힘들었어요. 여야 간에 아마 밀고 당기기는 그게 아니라 현재 정수 속에서 비례대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늘리자는 야당 쪽하고 네. 오히려 지역구를 늘리자는 여당 쪽하고 이런 사이에서 조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공천제에 대해서는 예상외로 상당한 좀 합의를 이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거든요. 네. 문재인 대표도 이제 이견 차이를 보인 부분이 있다고 말한 대목이 아마 이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입장이 다른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특히 이제 변화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한 주장은 아직도 철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은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요. 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중심으로 가고 현재는 54석입니다만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추가했을 경우에 현재 수를 그대로 유지하든가 오히려 확대하든가 해야 된다는 주장이죠. 예. 반면에 새누리당 집권 여당은 현재 제도를 바꿀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도로 가는데 농촌 지역구 수가 현재 그대로 유지하려 확 줄어드니까 농촌 지역구 수를 어느 정도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수를 늘리자. 대신에 지역구 수를 정해진 국회의원 정수에서 늘리다 보면 비례대표제가 줄여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비례대표제 줄이자는 주장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그동안의 비례대표제 운영을 보자면 그렇게 비례대표를 통해서 공천했던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지 않다라는 주장이고요. 네. 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사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비례대표를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새정치민주연합 얘기에는 교섭단체는 아니지만은 소수 정당들이 진출할 기회가 이 비례대표제가 확대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도 야당의 일원으로서 대표하고 있는 그런 좀 가능성,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선거구 획정 문제는 10월 13일까지 결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 예. 6개월 전에 예. 네,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도 여야 대표의 어떤 담판을 통해서 해결이 될까요? 어떤 식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종적으로 아마 정개특위에서 결정할 건데요. 사실은 저는 이런 문제들이 여야 대표들의 담판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국회 운영 방식은 아닙니다. 하도 안 되다 보니 그렇게 하는 건데요. 네. 현재 이제 10월 13일이라는 이야기는 내년 4월 13일 선거의 6개월 전 얘기인데요. 6개월 전까지 확정하자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과도기적으로 한 겁니다. 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1년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6개월 전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1년 전 또는 6개월 전으로 돼 있을 때요.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대부분 선거 한 달, 두 달 전에 그쳐가지고 맨날 비난을 받았는데 예.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서로 약속했던 6개월 전을 지킬 수 있을지 만약에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내기를 한다면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지킬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면 이번 그 합의문 내용 발표할 때 들어보니까 이견이 좁혀진 부분도 구체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좀 세밀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던데 예. 어떤 부분이 또 혹시 걸림돌이 되거나 뭐 쟁점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천적으로 과연 본선인 국민 그 투표 과정이 아니라 네. 정당들의 활동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개입해가지고 개인의 모든 전화번호 신상을 파악해서 안심번호로 바꾸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가, 합헌적인 것인가 이런 문제가 따져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정당이 같은 날 동시에 참여해야만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더라도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과연 현실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당의 대표가 공천제도와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또 새로운 정치권의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만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